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새댁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제 시부모님께서는 까탈스럽지 않은 분들인데다 시댁이 멀어서 명절이 아니고는 자주 뵐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글쎄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지 뭐예요. 제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가장 믿고 따랐던 분이라 배신감이 더했어요. 남편과 저는 동대문 쇼핑몰에서 만나 오랜 시간 동업자로 지내오다가 동료에서 부부가 된 케이스예요. 처음 만났던 당시 저는 여성복 코너 매장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캐주얼 코너에 매장을 가지고 있던 20대 젊은 사장이었고요. 우리는 같은 층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 양 끝에 있었던 터라 1년이 넘도록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매장에 나오는 시간대가 달라서 더더욱 그랬죠.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였고 남편은 저녁 7시쯤 가게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만나게 됐지 뭐예요. 아침잠이 많았던 제겐 아침마다 출근 카드를 찍는 것처럼 고역이 없었어요. 매장 직원들은 각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치된 카드 체크기에 출근 카드를 찍어야 하는데 10시가 넘으면 바로 체크기를 치워버리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시까지는 해당 층에 도착해 있어야 했죠. 출근 카드를 못 찍으면 벌금을 내고 3번까지는 경고, 이후는 페널티로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3번을 지각한 터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하늘이 작정하고 출근길을 방해하려고 한 것처럼 이상하게 버스도 안 오고 지하철도 연착이 되지 뭐예요. 동대문까지 가려면 아직 5정류장도 더 남았는데 벌써 10시가 돼버렸죠. 순간 머릿속에선 영업정지라는 단어만 뱅뱅 돌더군요.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매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매장 직원들은 청소를 마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엎어진 물, 그래도 그날 장사까지 망칠 수 없어서 저도 서둘러 청소를 하고 금고에 든 잔고와 장부에 적힌 잔고 금액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경비 삼촌이 쓱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백삼호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뜬금없는 소리에 전 인상을 팍 썼어요. 무슨 사이긴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나저나 저 곧 잘릴 거예요. 오늘 지각해서 영업정지 먹을 거니까. 그랬더니 경비 삼촌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지각 아니야. 오늘 33호 출근 카드는 103호 사장이 대신 찍었는걸? 그나저나 둘이 사귀는 거야? 그 순간 솔직히 저는 누가 카드를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각 처리가 안 된 게 중요했으니까요. 정말요? 그럼 우리 가게 영업정지 안 당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누가 제 카드를 찍었다고요? 그제야 카드를 찍어준 은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비 삼촌은 제가 묻지도 않은 103호 사장의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읊어주었어요. 20대 초반에 군대는 일찌감치 다녀왔고 미혼에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으며 외동아들이라는 것까지 모두요. 투머치에 가까운 정보를 들은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죠. 왜 내 카드를 대신 찍어줬을까? 경비삼촌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백삼호 사장이 저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바람을 잡았어요. 저는 또 그 말에 홀딱 넘어갔죠 뭐. 경비삼촌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더군요. 남자가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여자도 나서줘야지. 젊은 사람이 그 정도 용기도 없어? 내가 중간에서 다리 놔줄 테니까 날짜랑 시간, 장소만 말해. 그렇게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심정으로 103호 사장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쇼핑몰 근처 카페로 정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아는 사람들이 카페에 많이 앉아있지 뭐예요. 입 가벼운 정장가게 언니부터 부제가게 사장님까지 아는 척을 해왔어요. 이러다가 쇼핑몰에 소문 제대로 나겠다 걱정하던 그때 103호 사장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출근카드 사건이 있고 나서 일부러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103호 사장 얼굴을 확인한 터라 금방 알 수 있었죠. 근데 103호 사장은 저를 못 알아봤는지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손짓을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자리로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103호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부터 물어왔어요. 저는 출근카드 일을 얘기하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불렀다고 말했죠. 아, 그게 그쪽 출근카드였어요? 아침 출근은 처음이라서 카드를 잘못 집었던 모양이에요. 사무실에서 지각비를 받으러 왔길래 한참을 싸웠다니까요. 그 일이라면 고마워할 거 없어요. 103호 사장 얘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괜히 경비삼촌 때문에 혼자 설레발을 친 셈이니까요. 그렇게 첫 만남은 어이없게 끝났는데 그날의 인연으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덕분에 옷도 도매가로 사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난 이후였죠. 처음부터 제 가게를 차릴 욕심에 일을 배우러 들어간 거라 오래 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마침 새로 오픈하는 쇼핑몰에 마땅한 자리가 나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 가게 맞은편에 103호 사장이 들어와 있지 뭐예요. 낯선 쇼핑몰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 그건 103호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이후 우리는 화장실 가거나 잠깐 매장을 비울 때 서로 부탁도 하고 밥도 같이 시켜 먹곤 했어요. 사입을 하러 갈 때도 같이 다녔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가까워졌고 마침 둘 다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있던 터라 동업까지 하게 되었죠. 20대 초반에 만난 우리는 10년 넘게 동료로 지냈어요. 중간중간 각자 연애를 할 때도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실연을 당하면 위로도 해주면서요. 그런데 남녀가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이성으로 보이더라고요. 서로의 연애사를 모두 아는 처지라 우리가 정말 연인으로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감출 게 없으니 더 편하고 솔직하게 대할 수 있어서 낫더라고요. 처음엔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해왔는데 온오프라인의 매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 판매에 전념했죠. 다행히 주문량이 많아서 두 매장을 운영할 때보다 수입이 더 좋았어요. 직접 만리동 공장에서 자체 제작까지 한 덕에 수익률도 꽤 짭짤했죠. 싸구려 중국산과는 원단이며 바느질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도 후기가 좋고 잘 팔렸어요. 덕분에 주문량이 많아서 포장 알바를 더 써야 할 판이었죠. 포장은
꼭 젊은 사람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고모가 소일거리를 찾으시더라고. 자기만 괜찮다면 고모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하는데. 솔직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싫다는 말은 할 수 없었죠. 이 사람한테 고모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시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마침 고모님이 이혼을 하고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시댁에 머물게 됐었나 봐요. 고모랑 같이 살고 얼마 안 돼서였어. 깜빡하고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수업 끝나고 나와보니 고모가 우산을 들고 날 기다리고 있지 뭐야. 평소엔 혼자 비 맞고 가곤 했는데 고모랑 같이 우산 쓰고 집에 가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 밖에서 놀다가 다쳐서 오면 고모가 약도 발라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어. 고모는 나한테 엄마 같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결국 그러라고 했죠. 남편 말대로 고모님은 남편을 아들처럼 끔찍히 대하시더라고요. 아직 시댁에 우리 사이를 알리기 전이라 사실 조심스러운 상태였는데 고모님이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우리 민우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상희 씨가 옆에서 많이 보다듬어주고 아껴주면 좋겠어요. 난 상희 씨가 조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내 맘에 쏙 들거든. 늘 제게 웃는 얼굴로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고모님한테 저도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2년쯤 사귄 우리는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미 30을 훌쩍 넘긴 나이라서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시댁 쪽에는 고모님이라는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덜했고요. 예상대로 결혼은 마찰 없이 바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각자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한 돈에 융자를 끼고 28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말이 작아지 은행 이자를 생각하면 비싼 월세살이나 마찬가지였지만요. 오래 붙어 다녀서 신선함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부로 살아보니 전에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소하게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가령 화장실에 휴지를 걸 때 안으로 거냐 밖으로 거냐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치약 짜는 법을 가지고도 시비가 붙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지나니 서로 양보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타협하기 힘든 부분이 딱 하나 있었죠. 분명히 깔별로 30피스씩 입고 됐는데 판매된 거 빼고 3피스씩 빈다니까? 니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 자기야, 아무래도 고모님이 제품에 손대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고모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잘못 센 거겠지. 우리 고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동안 재고 파악을 고모님한테 맡겨왔는데 매번 입고에 비해 판매 수입이 적어서 제가 해봤더니 장수가 엄청 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고모님을 감싸고만 두니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그래서 남편 몰래 창고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사무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훑어봤어요. 역시나 고모님 짓이더라고요. 1시간가량 일찍 출근해서는 미리 제품을 깔별로 빼서는 어디론가 가지고 가시더군요. 고모님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신 지 6년째이니 그동안 얼마나 빼돌렸는지 가늠도 안 될 정도였죠. 내 식구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한바탕 했겠지만 시댁 어른인데다 특히 남편이 가장 아끼는 분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계속 생선을 맡길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끝에 고모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고모님, 제품에 손대셨죠? 이미 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고 오는 길이니까 아니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이는 아직 몰라요. 앞으로도 알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고모님이 스스로 회사 그만둬주세요. 그이한테는 적당히 둘러대주시고요.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말에 고모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선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몸이 아파서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시곤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할 무렵이었죠. 추석이라 시댁에 내려갔는데 고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니까 쌩쌩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찜찜한 기분으로 명절 음식을 만들고 다음 날 차례상을 치울 무렵이었죠.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론 명절에 안 내려와도 된다.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 춘향 노릇 할 거 없단 얘기다. 그리고 니들이 보내주는 용돈도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버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머님도 콧김이 푹푹 나오도록 한숨을 쉬시면서 저 보란 듯이 제가 사온 홍삼 액기스를 현관 앞에 내놓으셨어요. 이거 도로 가져가라. 시부모 용돈 몇 푼 주는 것도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 애가 이런 건 어떻게 사왔니? 그 잘난 친정 부모님이나 챙길 것이지. 그래서 여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영문도 모른 채 시부모님한테 차례로 한 소리를 들은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싸늘하게 그러더군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네 눈엔 내가 아직도 직원으로 보이니? 어디서 사람을 우라가라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시아버지 상투까지 잡으려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오빠랑 올케가 저러는 거겠지.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어디서 건방지게. 앞으로 이딴 일로 나 부르지 마. 나 네 얼굴 보는 거 불편하다. 고모님은 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서운하기는 했지만 고모님 말씀대로 제가 불편하신 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얼마 뒤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고모님한테 오만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추석 때 고모님이 집에 와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시댁에 용돈 보낼 때마다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용돈까지 보내야 하냐고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 했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저희 남편을 형부들이랑 비교하며 그렇게 무시를 한다고 말이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고모님이 회사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라고 하니 순순히 믿으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저는 고모님의 절도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일로 고모님께서 제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고 오해를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오해를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누구길래 베란다까지 나가서 전화를 받냐고 물었더니 친구라고만 답하곤 입을 닫더군요. 그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얼마 뒤 전에 알고 지내던 정장가게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수년 만에 온 전화라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언니가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너희 부부 아무 일 없는 거지?
아니, 별건 아니고 내가 며칠 전에 네 남편을 본 것 같아서. 운수 매트를 사러 전자상가에 갔다가 제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가전제품을 고르는 걸 봤다는 거 있죠.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혼수장만하는 새신랑 같았다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요 근래 남편의 행동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툭 하면 몰래 나가 통화를 하거나 회사에서도 그렇게 문자를 해댔거든요. 안 그래도 고모님 일로 자주 다퉜던 터라 그런 것까지 트집을 잡으면 싸움이 더 커질까봐 애써 피하고 있었는데 정장가게 언니 전화를 받고 나니 더는 참고 넘길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누구야? 당신이랑 다정하게 가전제품 고르러 다닌 사람이?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바람이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람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지 뭐예요. 그래서 당장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바람나서 더는 못 살겠다고 했죠. 그제야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라고 방방 뛰더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는 말만 해댔죠. 어머님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욕설이 쩌렁쩌렁하게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묵묵히 그 욕을 들으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각방을 썼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물증은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업체에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죠. 얼마 뒤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을 받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고모님의 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사진을 들이대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연신 피워댔죠. 그런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말 안 할 거면 여기에 도장 찍어. 난 이 부인이야. 이 정도는 알 권리 있다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던 얘기를 하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고모가 수정이 결혼하는데 혼수 비용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한테 고모가 어떤 분인지.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애 결혼은 시켜야 하잖아. 이 미련 곰퉁이 같은 인간을 보고 있자니 우라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요. 그런데 나 네 남편 업어 키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정도 부탁도 못하니? 말로만 키워줘서 고맙다 그러지 말고 성의를 보이라고 그랬다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니? 이젠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성의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의를 보이라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에 시집가는 자기 딸 혼수를 저희 보고 하라지 뭐예요. 아니,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부탁? 그게 어떻게 부탁이니? 당연한 요구지. 내가 우리 민우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떼 같은 내 새끼 떼어놓고 피눈물 흘리며 민우를 키웠다. 그런데 그 정도 요구도 못하니? 민우 때문에 엄마 정 못 받고 자란 수정이한테 오빠가 돼선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옛말에 애 키워준 공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구나. 아휴, 내 팔자야.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보니 남편한테는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고모님은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죠.
자기 없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까봐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러다 딸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시아버님께 청첩장을 내밀었어요. 그때였죠. 아버님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곤 그 안에 든 편지를 고모님 앞에 내미셨어요. 어깨너머로 슬쩍 보니 각서더군요. 너 이거 기억나냐? 26년 전에 네가 쓴 각서다. 너 소방받고 쫓겨나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은 하냐? 여기에 똑똑히 적혀있지? 한 번만 더 화토장에 손대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아가, 가서 가위 좀 가져오너라. 오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나 화투 끄는 지 오래예요. 김서방이랑 다시 살림 합친 거 보면 몰라요? 그이가 하도 질색해서 그때 그 일 잊고 바로 손 뗐다고요. 오빠가 늙더니 노망이 들었나? 고모님은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너 민우한테 수정이 혼수 해내라고 그랬다며. 네 서방이 혼수 준비하라고 준 돈은 어디다 까먹고 민우한테 해달라는 거냐? 너 그 돈 화투판에서 날렸지? 똑바로 말 안 해? 너 애들 회사에서 옷 빼다가 뒷구녕으로 팔아먹고 그 돈도 화투판에서 날렸지? 내가 널 모르냐? 내가 김서방한테 우중 미안했으면 너 버리고 새장가 가라고 했겠냐? 네가 마누라 노릇을 제대로 했냐? 애미 노릇을 제대로 했냐? 툭 하면 뱀 혓바닥 같은 혀로 사람 올리는 말이나 하고 남의 돈 훔쳐다 노름이나 하는 널 내가 어떻게 믿냐고.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이야?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들러붙어서 돈 빼먹을 궁리하면 내가 너 절도죄로 쳐 넣어버릴 거다. 네 새끼 혼수 자금은 네가 벌어서 채우고 애들한테 10원 한 장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 말 알아듣겠어?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 고모님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먹였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딸랑 결혼은 시켜야 하잖아요. 그 돈 날린 거 우리 그이가 알면 나 또 쫓겨나요. 오빠, 나 한 번만 살려줘요. 네? 고모님은 그날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아버님께 혼수 자금 좀 융통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님은 매몰차게 고모님을 쫓아내셨어요. 결국 고모부는 고모님 딸 혼수 비용을 도박으로 날린 사실을 알게 되셨고 얼마 뒤 고모님 내외는 이혼을 하셨어요. 그 후로 저희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저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 역시 그간의 고모님 행동을 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한 번만 더 고모님한테 휘둘려서 호구짓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제가 엄포를 놓았거든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물렁한 남자가 언제 또 고모님한테 휘둘릴지 모를 일이니까요. 아무튼 이혼이 겁나긴 했는지 남편도 더 이상 고모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발등을 찍었던 고모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자업자득인걸. 산 넘어 산이라고 결혼 5년 차에 벌써 지치긴 하네요. 그래도 이럴 때를 대비해 추억이라는 곶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곶감 빼먹든 하면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도록 가열차게 책찍질하며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예요. 저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파혼을 당했어요. 파혼을 하고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얼마 전 이런 저의 억울함을 한 방에 씻겨 내려가게 해준 일이 있어 속 시원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파혼 이유는 저희 부모님 직업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은 시장에 있는 작은 점포에서 음식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시장에 가면 호떡도 팔고 옥수수도 파는 그런 가게요. 저희 부모님은 각자 그런 작은 점포에서 지금까지도 호떡과 붕어빵, 옥수수 같은 것들을 팔고 계세요. 부모님은 각자 처녀총각 때 시장에서 운명처럼 만났어요. 호떡 아가씨와 붕어빵 총각으로 불리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그 인연은 결혼으로 이어져 저희 부모님이 되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각자의 점포에서 지금까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계세요. 멋모르던 아주 어릴 땐 엄마 아빠가 팔다 남은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저는 학교에 다니고부터는 이상하게도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나 시장에 와서 저희 부모님을 볼까봐 일부러 저는 시장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었죠. 저는 매년 학기 초 부모님의 직업을 써내야 하는 안내문엔 엄마는 전업주부, 아빠는 회사원이라고 거짓말로 썼고 혹시라도 친구 중 누군가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만들어도 사람들은 몰라. 모르긴 왜 몰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사람 입이 얼마나 정직한데. 그리고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엔 다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냥 싸구려 음식인데. 엄마 음식이 값으로 따지자면 싼 건 맞지만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 자주 찾아주는 음식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아빠도 그래서 일부러 좋은 판만 골라서 삶으시잖아. 엄마 아빠는 비록 싼 음식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고 싶어. 고작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음식인데 저는 매일 저녁 호떡 반죽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드는 엄마와 새벽까지 팥을 삶는 아빠를 보며 누가 알아준다고 저런 고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차 철없던 생각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음식을 만드는 부모님을 보고 점차 바뀌게 되었고 세상은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나 봐요. 나중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무척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을 직업이 전부인 듯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무시하다니 지금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일어요. 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런 건 귀신도 안 잡아가고 뭐하냐고. 저는 파혼 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부디 제발 누구든 좋으니 천벌이라도 내려주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제 억울함을 알았을까요? 2달 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고 그 소식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밑으로 9살 타울의 여동생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늦둥이였죠. 저는 태어난 동생에게 질투는커녕 동생과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여웠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이 컸었죠. 언니,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지? 언니는 쌍꺼풀도 있는데 나는 없고.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을 때 나를 낳아서 좋은 건 하나도 못 줬나 봐. 언니는 이렇게 예쁜데. 저는 동생이 볼에 잔뜩 바람을 넣고
투정 부리는 모습까지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아니야, 언니 보기엔 우리 유정이가 언니보다 훨씬 예뻐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외모에 꽂힌 동생은 제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고 급기야 수능이 끝나는 날 혼자 겁도 없이 성형외과에 상담을 갔지 뭐예요. 언니, 학교 끝났어? 지금 땡땡땡 성형외과로 와주면 안 돼? 저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지 싶어 동생이 이야기한 성형외과에 급하게 갔어요. 가서는 얼굴에 사인펜으로 잔뜩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동생을 보게 되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영문을 모르는 저는 동생을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 내가 상담을 받았거든. 마침 수험생 할인도 해준다는데 어떻게 언니가 대신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여기 간호사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도 된대.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제가 결제를 해줄 거라고 믿었는지 잔뜩 기대하고 서 있더군요. 저는 가방에 있던 물티슈를 꺼내 동생의 얼굴을 닦았어요. 그러자 동생은 놀라며 제 손을 붙잡고 하지마, 이대로 수술해야 한단 말이야. 네가 수술할 데가 어딨어. 언니가 말했지. 넌 충분히 이쁘다고. 그러니까 얼른 지우고 집에 가자. 싫어, 나 오늘 수술할 거야. 몇 달만 지나면 20살이 되는 동생은 마치 9살 아이처럼 저에게 떼를 썼어요. 그때였어요. 저와 동생의 소란에 진료실에 있던 남자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할 수 있죠?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남자 의사를 불쾌하게 쳐다봤어요. 저 의사가 내 동생 얼굴에 그림 같은 것을 그리고 수술이란 바람을 넣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자 의사는 동생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사태 파악을 했는지 그제야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되지. 선생님 퇴근도 해야 하고. 아까는 야간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의사는 우물쭈물 야간 수술 접수가 끝났다는 등 어설픈 핑계를 댔어요. 동생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 사태는 그렇게 수습이 되는 듯 했습니다. 야, 아무리 예뻐지고 싶어도 그렇지. 시험 끝났다고 돈도 없이 바로 성형외과에 가냐? 넌 잘못될까봐 겁도 안 나? 저는 집에 오는 내내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죠. 동생은 삐졌는지 저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연신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은 퉁퉁 부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생을 보시곤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좋지 않은지 걱정을 하셨죠. 저는 그날 저녁 곰곰이 생각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들 동생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걱정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문자의 내용을 읽어보니 동생이 또 성형외과에 찾아갔더라고요. 이번엔 병원비를 분납할 수 없냐고요. 저는 문자가 찍힌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번호의 주인은 그날 봤던 남자 의사였고 저희는 그렇게 동생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뭐죠? 제 동생이 다시 병원에 오면 수술까지는 필요 없고 잘 가꾸면 지금보다 훨씬 예뻐질 거라고 좋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꽤 진지하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저를 뜨끔하게 만들지 뭐예요. 말은 해줄 수 있는데 동생이 믿을까요? 네?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없이 예뻐질 거라는 말을 왜 해요? 당연히 수술을 해야 이뻐지지. 그건 가영씨가 애들한테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한테 그런 부탁을 한 것이 갑자기 창피했죠. 그 후로 몇 차례 연락을 더 주고받았고 제 친한 교사들은 신기한 인연이라며 이참에 한번 잘해보라고 저를 놀리듯 말했는데
좁은 학교에선 어느새 제가 성형외과 의사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주변에선 믿지 않았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까지도 선생님 요즘 연애하세요? 라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어요. 사태가 심각해지니 저는 그냥 헛소문이 사라지길 바라며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점차 소문이 잠잠해질 때쯤 저는 정말로 그 의사 남자에게 정식으로 사귀어보자고 고백을 받았어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 남자가 참 젠틀하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종종 주변에서 소개팅이나 맞선 같은 자리를 주선해서 남자를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솔직히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소문처럼 진짜 연인이 되었고 저의 연애는 큰 어려움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1년이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연애를 하면 사람이 조금 달라지는 게 맞는지 눈치 빠른 동생이 눈치를 채면서 저희 가족은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제 동생은 자신이 다녀온 병원 의사와 연애를 하는 저를 가장 많이 반겼어요. 그럼 언니가 그 쌤이랑 결혼하면 나 수술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야? 공짜는 무슨? 승규 씨는 페이닥터야. 너 혹시라도 꿈꾸지 마. 치, 거기 원장인 줄 알았더니 페이닥터였어? 페이닥터면 어때? 자기 일만 잘하면 됐지. 철없는 동생에게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두둔했고 저희 부모님은 홍기가 찬 제가 그것도 의사인 남자와 연애를 한다며 내심 기뻐하셨어요. 페이닥터면 어때? 사람만 반듯하면 됐다. 의사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 사람이? 우리 딸은 뭐 교사 되려고 고생 안 했나? 우리 딸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지. 외모도 훌륭하고 요즘은 교사가 신부감으로 1등이래. 저희 부모님은 저와 남자친구를 서로 고생했다며 치켜 세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랑 남자친구는 직업만 놓고 봤을 때 조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에서도 만나는 여자가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 나쁘지 않다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땐 몰랐어요. 나쁘지 않다는 건 좋지도 않다는 것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제 직업이 딱 나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희는 2년 정도 남들 같은 연애를 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 부모님은 마음이 급하신 듯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셨죠. 남자친구는 좋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저희 가족의 만남은 금방 이루어졌고 인사를 온 남자친구는 처음 방문한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어요. 남친의 모습에 저와 저희 엄마는 은근 무슨 검사라도 받는 듯 긴장을 했고요. 사실 저희 집이 오래된 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이미 이사를 왔을 때부터 저희 집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었었고 그 해에는 40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집안의 살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보기엔 확실히 집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이 강했어요. 평소엔 모르고 살았는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니 별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 심란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싱글벙글이었죠.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보고 실망했을까봐 은근 걱정했는데 남친의 반응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 후 저희 집에서는 거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도 남친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날은 남자친구의 홀어머니를 뵐 생각에 옷과 화장에 잔뜩 신경을 쓰고 꽃다발까지 준비했는데 남자친구는 자기 집 앞에서 저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어요. 있잖아. 사실은 내가 자기 부모님 직업을 거짓말했어.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에게 저희 부모님이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저도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남자친구의 집이 그리 썩 풍족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모르면 몰라도 적어도 그런 재산이나 조건으로 이렇게나 마음을 다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에 그냥 가겠다고 돌아서니 어머, 닥터강, 우리 아들 벌써 왔어. 어서 와요. 내가 우리 승규 엄마예요. 반가워요. 그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지 않겠어요. 당황한 저희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가자고 하셨고 저는 얼떨결에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가 사는 아파트는 20평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 집에 비해 훨씬 낡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초면인 저에게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어렵게 남편을 의대에 보냈다고 지난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혀 개의치 않았을 이야기였는데 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마치 어릴 때 친구들이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알까봐 전전긍긍을 했을 때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던 일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가영 씨라고 했나? 가영 씨는 지금 어느 동네 살아요? 우리 승규도 슬슬 개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동네가 괜찮을지 요즘 내가 부동산만 다닌다니까. 그의 어머니는 제게 사는 동네를 물으셨어요. 제 대답에 아, 거긴 동네가 좀 애매한데 재개발 얘기가 있긴 한데 시장 근처라 그런지 손님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그래도 뭐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돈 걱정은 없겠네요. 그죠? 체인점 이름이 뭐예요? 저는 그의 어머니 말에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듯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저희 부모님의 직업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실 텐데 언제 들킬까 끙끙거리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호떡이랑 붕어빵을 파세요. 뭐? 잠깐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시장? 호떡? 그의 어머니는 제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어이가 없다는 듯 호들갑을 떠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민망했고 남자친구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엄마, 내가 이따가 설명할게. 어머, 기막혀? 설마 내가 아는 시장 안에서 비위생적으로 파는 싸구려 호떡이랑 붕어빵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도끼 눈을 하며 사실 확인을 했어요. 비위생적이라는 둥, 싸구려라는 둥, 기분 나쁜 단어들에 꽂혀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제 반응에 그의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일어나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불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그 찬물을 갑자기 저에게 뿌리셨고 저는 처음 당하는 수모에 놀라 그의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성난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한데 이 결혼은 무효야. 나는 그런 싸구려 불량식품이나 파는 집구석하고는 사돈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거든. 초등학교 교사라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감히 그런 하찮은 집에서 우리 아들을 넘봐. 아주 웃기지도 않아. 그런 집구석에서 자란 주제에 지 기분이 나빠? 그렇다고 대답을 하네. 역시 보고 자란 게 그 꼬라지니. 하찮은 집? 저는 저희 집보다도 더 초라한 그의 집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는 사이 남자친구는 놀라서 얼른 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뻗친 그의 어머니는 다 큰 당신의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 여자를 데리고 와? 저는 더는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죠.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오는 택시 안에서 내내 울었어요. 되먹지 못한 사람이 얘기하는 그 웃기지도 않은 말에 헛웃음도 나왔지만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인 것이 마음 아팠고 입에서 나온 아픈 단어들을 마냥 흘려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는 연신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떡하든 자기 엄마를 설득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니네 집이 그렇게 잘났어? 지들 처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 직업이 하찮다고? 창피하다고? 너, 내가 그렇게 창피했니? 그렇게 거짓말하는 너와 똑같은 너의 집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좋았던 내가 다 창피하다야. 그렇게 얘기했죠.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쩐 일인지 엄마가 평소보다 빨리 가게를 접고 집에 들어와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제 눈에 엄마의 한쪽 팔에 감아진 붕대가 보였어요. 엄마, 팔이 왜 이래? 별거 아니야. 엄마는 다친 팔을 숨기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긴 네 엄마 빈혈이 도져서 주춤하다가 기름판에 팔을 대었다. 당신, 내가 아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화상이 심해서 흉질지도 모른다잖아. 당신은 애한테 뭘 그렇게 자세히 말해. 엄마 괜찮아. 그리고 뭐 다 늙은 여자 팔을 누가 보나. 흉져도 돼. 일하다가 다치는 건 훈장이라고 했어. 괜찮아. 저는 연신 괜찮다고 말하는 엄마를 보며 속이 상해 울컥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당황하며 저에게 뭘 이런 걸로 울어. 엄마 정말 괜찮아. 라며 저를 달래셨고 저는 그날 밤 화상 자국 지우는 시술에 대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뜻밖의 전화에 퇴근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의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니 제 동생이 저희 엄마의 팔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야, 너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를 여기 데려오면 어떡해? 깜짝이야.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기 남친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언니 너는 엄마 팔도 안 보여주고 뭐했냐? 아직 저와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동생은 저에게 서운하다는 듯 말했고 엄마는 휴기진 자신의 팔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연신 민망한 듯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셨어요. 아무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엄마. 나가자. 저는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나가려고 했어요. 괜찮아.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너무 그러지 마. 헤어진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며 저희 엄마 팔의 흉터를 꼼꼼히 살폈어요. 미안해요. 괜히 내가 여기까지 와서 곤란하게 했나 봐요. 하나도 안 곤란해요. 요즘은 화상흉터 지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이 정도면 수술까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 다행이네. 솔직히 말은 안 했어도 걱정했거든.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벌써 의사 사위 덕을 보네. 저희 엄마의 사위라는 말에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 예감이 맞았다는 듯 다신 보고 싶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를 병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뭐? 사위? 엄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내가 내 아들 보려고 왔는데 연락해야 하니?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끈질긴 거지 같은 사람들은 다 뭐야?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말을 쏟아내는 그의 어머니 앞에 더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지 같다니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래? 듣기는 싫은가 보네. 그럼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뭔 덕을 보겠다고 여길 와? 염치도 없어 정말. 가영아, 이게 다 무슨 말이니? 너 헤어졌어? 이봐요, 호떡 아줌마. 전 그쪽 같은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는 그의 어머니의 몰상식한 태도에 놀라서 손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 병원 아줌마 아들 건 줄 알겠네요. 저도 당신 같은 몰상식하고 무식한 집안이랑 어쩌고 싶은 생각 없어요. 붙잡아도 나갈 거고 있으라고 사정해도 나갈 거니 비키기나 하세요. 뭐? 어디 선생이라는 게 말본새 좀 봐? 저는 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저희 엄마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저희 엄마와 동생은 병원을 나오고 나서도 꽤 충격받은 듯 넋을 놓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빠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답답해 하셨지만 차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저 제가 죄인이다 싶은 마음뿐이었죠. 엄마는 충격의 후유증으로 3일 연속 장사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전화 한 통을 받고 엄마는 다음 날 나갈 채비를 하셨어요. 어디가? 장사 나가게? 더 쉬지. 부동산에서 시장 입구 건물에 월세 계약하러 사람이 온대. 거기 가게 나갔어? 사실 너 결혼하면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미안하지만 빼달라고 했지. 아빠 건물에 마침 자리도 있고 해서 좋게 말했더니 옮겨줬어. 괜히 그분들한테 죄송하네. 어쩔 수 없지. 엄마는 앞으로 너랑 유정이 생각해서 이제 장사 그만둘 거야. 어디 번듯한 가게 차려서 남들이 니네들 무시 못하게 할 거야. 엄마는 제 결혼이 엎어진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자식으로서 정말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후회됐고요. 저는 엄마의 상태가 불안해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고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때마침 학교가 방학이라 시간도 많아 저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그곳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그의 어머니를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들어보니 페이닥터인 당신 아들의 병원을 개원하려고 월세를 알아보고 있더군요. 시장통 주변 사람들은 손님들도 격이 떨어지니 어쩌니 하더니 여기까진 왜 왔대요? 여튼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아저씨는 그의 어머니한테 여기 건물 주인이라며 저희 엄마를 소개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니 아니, 사장님이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건물이 이 여자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호떡이나 파는데 어떻게 이 큰 건물 주인이야?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여기 이 호떡집 사장님 거 맞아요. 그리고 여기 근방의 좋은 자리 건물들은 죄다 호떡집 사장님이랑 남편분 거예요. 말도 안 돼. 사장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동네에서 몇 년인데 싫으면 다른 동네 가든가. 솔직히 여기 자리가 워낙 좋고 이 주인분들이 항상 싸게 주셔서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선 사람 많아요. 아, 짜증나. 계약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잠시만요. 그의 어머니는 똥 씹은 얼굴로 저와 저희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저희 모녀 앞으로 다가온 그의 어머니를 보며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죠. 하필 이런 집구석이 이 건물 주인이라 어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월세 줘도 아줌마한텐 절대 안 줘요. 저기, 그래, 툭 까놓고 내가 미안하다. 솔직히 난 니네 집이 이렇게 건물이 많은지 몰랐잖니?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 너는 왜 친장 마련 안에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 사돈, 그때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냥 다 잊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봐요. 저는 얼굴을 싹 바꾸고 저에게 살랑살랑 웃는 그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보니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뭐라는 거야? 건물이 있건 없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돈 한 푼 없는 그지 집안인 줄 알았다가 이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아까워요? 본인도 집불 가진 거 없으면서
잘난 의사 아들 팔지 말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저희 커져가는 목소리에 저희 엄마는 이제 그만하라는 듯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시며 가영아, 그만해라 하며 나가자고 하셨어요. 다급해진 그의 어머니는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힘들어서 팍팍하게 살다 보니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아들 얼굴 봐서 이 결혼 다시 진행해 주세요. 저 여기 계약하려고 살던 집이며 아들 앞으로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이 건물 위치에 비해서 월세가 많이 싸서 순전히 여기 하나 보고 다 올인했는데 제발 저희 모자 좀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는 기가 차서 다시 손을 바들바들 떠시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아빠는 비상계단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선 그의 어머니를 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건물에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러니 재수가 없잖아. 그의 어머니는 저희 아빠의 빗자루에 밀리며 일어나셨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창피한 그의 어머니는 살다 이런 꼴은 처음이라며 혼자 성질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그 모습에 그동안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듯 시원했죠. 그 후 저희 동네의 건물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의 건물은 물론이고 아빠의 건물까지 합사해 저희 부모님은 태어나 처음으로 가장 큰 돈을 손에 넣게 되셨고, 저는 농담처럼 이제 장사는 그만두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며 살려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 돈은 자고로 자기 손으로 벌어야지. 이 돈은 잘 뒀다가 우리 딸들 시집갈 때 잘 써야지. 나랑 네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천직이야. 안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지. 시장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오다 가다 호떡 하나 붕어빵 하나 사 먹는 사람들은 다 어떡하니? 우린 음식도 팔지만 그런 재미도 판다. 그래요. 엄마 아빠 즐거우시면 됐어요. 저랑 동생 때문에 장사 그만두시지는 마세요. 이만하면 정말 저희 부모님은 천상의 짝꿍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저희 부모님의 가치를 알아주는 짝꿍을 만날 수 있겠죠. 비록 파혼이란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의 고비를 넘겼지만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추억을 판다는 저희 아빠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모두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